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3일 연속 폭락은 솔직히 너무한 거죠. 물론 트럼프발 관세 그리고 불확실성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뭔가 좀 더 심화되는 듯한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한 이틀 동안 역대급 폭락을 2번이나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오늘은 조금 한숨 돌리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날 뭐가 왜 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놓는 게 필요하겠죠. 앞으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종목들을 잘 캐치해 두는 게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브리핑 뉴욕 시작합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 보시면요. 오랜만에 보는 빨간색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0.9% 하락했습니다만 나스닥 지수가 장하네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강세가 주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란티어 5% 넘게 상승하면서 엔비디아 팔란티어만 봐도 어떤 종목이 나스닥을 어떤 섹터가 나스닥을 반등시켰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캐치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종목 맵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전히 테슬라는 좀 부침이 이어지는 가운데 S&P 500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 폭력적인 숫자들 막 5.9, 5.8 이런 숫자보다가 확실히 좀 시장이 안정을 찾는 듯한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오늘은 한 3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관세를 시간 테이블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에 대해서 두 번째는 경제 전문가들의 반응,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의 어떤 반응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S&P 500 지수의 일중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비교했을 때 이건 S&P 500 차트지만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역대 일간 변동성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반응하는 그 정도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대별로 도대체 이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단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던 건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후 내내 낮에도 계속 그 지수 선물이 막 3에서 4%씩 계속 그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 반등을 시작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보시면 재패니즈 프라임 미니스터 일본 총리와 뭐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 이 네고시에이트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 위해서 좋은 팀을 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본인의 치적처럼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 SNS를 중심으로 이런 거 보니까 관세가 한 6개월 정도 유예될 수도 있대라는 뜬구름 잡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6개월 유예라는 건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쭉쭉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들 도대체 이게 뭐지? 싶으셨을 겁니다.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또 금방 하락을 했죠. 여기 보시면 wro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rong. 그냥 사실이 아니다. 6개월 유예 소식은 거짓이다, 가짜 뉴스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렇게 급락을 다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 한 번 더 빠졌죠. 한 번 더 빠지는 과정에서는 결국에 중국이 문제였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보복 관세를 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참지 않았죠. 34% 보복 관세를 했는데 만약에 이걸 4월 8일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4월 9일에 50%로 되갚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여기다가 50%더 얹으면 이제는 뭐 그냥 거의 100%네요.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뭔가 스마트폰 한 대 들어가면 100만 원짜리 들어가서 이제 200만 원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대단한 어마어마한 그런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변동성 랠리를 지속하다가 결국 마감이 된 건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했을 때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트윗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아이솔레이트
고립되는 것을 선택했다. 어떻게? 이 리텔리에이팅, 그러니까 보복 관세를 통해서 스스로 고립되기를 선택했다. 중국과는 협상 없다. 반면에 다른 뭐 50개 국가 뭐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50개 국가들과 over 50 countries, 50개 국가들과는 협상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통화를 했던 재팬,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는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복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CNBC에서는 트레이드 워,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두고 야 50개 국가는 그래도 뭐 해준다니까 좀 불확실성 완화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진짜 미국과 중국이 제대로 붙기 시작했으니까 이걸 또 불확실성이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이제부터 어떤 소용돌이가 펼쳐질지 약간 이막이 펼쳐졌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CNBC 서베이에 따르면 트럼프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트럼프가 몰고 온 경기 침체,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심화될 수도 있겠고요. 어찌됐든 이 뭔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뭐 CEO들이라든지 CFO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요즘 서베이를 많이 하던데 그쪽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타리프가 이대로 계속 지속된다면 뭐 사람을 얼마나 자를 것이냐 혹은 가격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이런 서베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도움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빌 에크먼이라는 유명한 투자자는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리더들의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것들을 잃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실 경제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정책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대하는 것도 있었겠죠. 감세도 있을 거고 기업에 도움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어느 정도는 기대를 했을 텐데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신랄하게 이번에 비난을 좀 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 항상 뭐 대선 때마다 뭐 차기 대권 주자로도 언급될 정도로 신뢰도가 높고 덕망이 높은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고 이미 미국의 경제를 약화시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틀렸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피력을 했다는 거고요. JP모건에서 그래서 S&P 500의 전망치를 바닥을 4,000선으로 잡았습니다. 4,000선이 어딘고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22년도, 23년도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5,000선 위에 있으니까 4,000선까지 가려면 우리가 한창 그 물가 걱정했던 그 시기 있잖아요. 막 CPI 발표되면 막 9%씩 나오고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가 그 역풍을 맞았던 건데 거기까지 내려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불확실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뭐 이 사람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재계에서는 이렇게 좀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특히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뭐냐면 그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윗을 올렸는데 그 뭐 영상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자유무역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 자유무역이 왜 도움이 되는가를 옹호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합니다. 아무 텍스트 없이 그냥 이 영상 딱 하나 올렸다는 건 본인이 지금 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크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요즘 계속 약간 선을 그어요. 뭔가 삐진 게 있든지 아니면은 아예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건지 본인은 경제인임을 다시 한번 테슬라 주주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재계 전반의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시장의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가 장중에 50달러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60달러, 60.9달러인데 최근에 70달러 근처에 머무르다가 여기서 뚝뚝뚝 떨어지면서 사실상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뿐만 아니라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 드렸었는데 버티지 못했습니다.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 뭐 물론 주식시장만큼의 변동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8만 달러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반대로 근데 국채금리는 오릅니다.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을 한 걸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 너무 오버했던 걸까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달러 역시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결국에는 미국이 이길 거라는 걸 그리고 뭔가 다른 나라들과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걸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과했던 걸 다시 좀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성을 쉽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없는 예측 불허의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맵 한번 볼까요? 진짜 오랜만에 초록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구글, 메타, AI 플랫폼 이쪽에서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확실히 좀 흐름이 나왔던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팔란티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서비스나우, 심지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반도체 AI 섹터 전반적으로 참 해주네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금융주도 살짝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가 좀 과도하게 시장에 접근을 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는 하는데 근데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여전히 안 좋으니까 그에 대한 확신은 아직 부족하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엔비디아가 상승했던 걸 두고 그러니까 테크스탁 기술주가 상승했던 걸 두고 휩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휩소라는 게 이제 굉장히 예리한 그 톱날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급등 급락 막 이런 거에서 막 트레이딩하는 그런 전략을 얘기할 때 휩소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면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 또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가 왜 해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언젠간 어차피 AI로 갈 건데 말고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어떤 트리거가 걸렸던 게 전혀 없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굳이 하나 찾자면 브로드컴이 이번에 자사주 매입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뭔가 브로드컴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본인들의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주주를 위해서 주주 환원책 하나 꺼낸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폐장 후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서 야, AI 쪽은 역시 좀 다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리바이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청바지 파는 그 기업이 폐장 후에 시간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나쁘지는 않았는데 아쉬운 건 가이던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세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고 어떻게 될지 우리 잘 모르겠다라는 뜻에서 가이던스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앞으로 실적 시즌에 다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점점 더 예측 불허의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화요일 시간 함께하는 그레너리 투자자분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역시 뭐 이틀 폭락 맞았으니까 하루 정도는 조금 숨 돌리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다시 반등인 건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또 폭락이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폭락보다는 이제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지금 S&P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 연초 대비해서 지금 한 마이너스 14%, 그다음에 마이너스 19% 이제 현재 급락을 지금 기록했고요. 최근 1년치 어떤 수익률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뭐 이평선들 다 역배열돼 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뭐 뉴스에 좀 약간 시장이 휘둘리긴 했어요. 도중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뭐 90일 동안 관세 유예를 하겠다라는 이런 소문이 나면서 나스닥이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도 맞아요. 보였었거든요. 급반등이 나왔었죠. 근데 네. 백악관이 다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마찬가지로 10일부터 미국에 산 제품에 대해서 34% 관세 부과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9일까지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은 50%의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아마 관세에 대한 여파는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것보다 업종별 보시면 이제 뭐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뭐 HP 엔터프라이즈, 아이언큐 그다음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까지 결국 IT하고 기술주들이 이제 해준 게 사실은 다른 업종보다 사실 많이 하락폭이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거구나. 또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미 밸류에이션 수준보다 주가가 더 밑으로 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 현황을 본다면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큰 것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예요.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확대가 됐어요. 사실 패드워치에서 5월 7일 날 있을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40%까지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거든요. 특히 대형 금융주를 중심으로 좀 나오는데 실적은 되게 좋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악재에 좀 묻혀 있기 때문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시장 마친 거 보면은 조금 좀 상승 쪽으로 좀 무게가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채 금리가 갑자기 또 급등을 했어요. 사실 시장에서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면 향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은 연준이 이 정도쯤 됐으면은 이제 한마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적당히 좀 나와줘야 된다. 파월 의장의 이제 푸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어제도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그러면 파월 의장은 지켜만 보겠다는 건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 그렇다 보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되면 또 안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제 좀 심리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파월 의장이 이제 다른 것보다 좀 지난번 같이 기준금리 인하와 마찬가지로 좀 한번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여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사실 좀 목이 말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에 대해서 지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뭐 급등을 한다 이렇다기보다는 좀 횡보를 하면서 S&P 같은 경우는 이제 폭락전이 한 5,500선이었거든요. 요 선까지는 이제 천천히 좀 회복을 하지 않겠는가, 그 갭은 메꿔주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폭락전이 사실 18,000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 갭은 이제 시간을 갖고 좀 메꿔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분위기를 봤을 때 앞으로의 어떤 전망을 가져갔을 때 당장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분위기를 수습하면서 급락했던 그 분위기들을 완화시키면서 다시 일단 박스권 하단부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지금 당장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보셨던 것처럼 변동성이 뭐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서서히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잡아야 될지 오늘은 어느 정도 힌트가 조금 제공됐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세와 관련된 이슈를 계속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나왔던 이슈를 크게 정리해보자면 결국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어떤 50% 추가 관세 이야기. 반대로 중국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협상의 여지를 좀 열어둔 것. 그래서 이게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에 블랙 먼데이로 작용을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뭐 중국만 빠지고 뭐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관세 정책은 계속 밀어붙인다 이렇게 지금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서 지금 내부 균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상호관세 부과가 이제 뭐 일반 관세는 4월 5일 날 이제 부과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예. 상호관세는 4월 10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책적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이것들이 경기 지표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런 입장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이제 피터 나바로 같은 이제 그 관세 스승 이번을 이제 지금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아닐 수 있다. 물론 뭐 일부에서는 지금 백악관을 탈출하기 위한 뭔가 좀 밑밥을 던지는 게 아닌가. 그래 보여요. 자꾸 예. 손 긋는 것 같아요. 예, 손을 긋고 네.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는 이쪽이 이제 국민의 편에 서겠다, 뭐 소비자 편에 서겠다 이런 얘기가 또 하고 있고 하고 그다음에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됐고 문제는 우리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과연 이 국내에서 물건값이 오를까? 왜냐하면 이제 수출하는 국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한다는 거죠. 특히 뭐냐면은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윤을 좀 많이 깎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 이윤율이 한 20-3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관세 부과하는 걸 감안해서 자기 이윤을 깎고 그다음에 해당 국가가 정부 보조금도 지급해 줄 수 있고 환율도 약세로 전환시켰고 로컬 통화도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들의 가격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하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두 그럴 수도 번째는 있죠. 예,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게 멕시코하고 결국 캐나다는 계속 유예해요. 4월 2일 날 상호관세 부과해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3월 4일 날 4월 2일까지 유예한다고 해놓고 결국 4월 1일에 다 빠져버렸어요. 예. 그렇다 보면은 전체 수입의 30%가 넘게 차지하는 멕시코와 캐나다 쪽은 지금 관세가 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면은 미국에 지금 끼친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 남은 것은 EU하고 중국이란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제 피터 나바로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 보좌관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안 오를 수 있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50여 개 국가가 벌써 와서 지금 백악관하고 협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겁니다. 시장에서는 당장 지금 급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렇죠. 경기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바뀌진 않았지만은 향후 전망치 보면은 안 좋을 경제 것 성장률도 같으니까. 뭐 예.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뭐 3.5에서 4%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연방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해고된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처음부터 트럼프 반대 세력들 이분들이 주말에 또 한 60만 명이 모여서 또 이제 거리 행진을 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탄핵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또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정도군요. 그러면 시장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게 관점이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가서 골프 치고 계신 거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지표를 봐야 돼요. 지표가 이제 4월 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한 5월 달에 나오는 4월 달 지표들을 한번 보면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역할이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연준의 어떤 풋도 아마 5월 달 정도쯤 6월 달 정도는 돼야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은 불안감에 좀 눌려 있다. 예.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 이미 디커플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이틀 동안 이렇게 역대급 폭락을 보면서 내각계 어떤 얘기들, 뭐 베센테 장관이라든지 뭐 나바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약간 좀 당황한 눈치기는 해요. 그리고 괜히 골프를 치러 간 게 아니겠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기 때문에 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걸 좀 더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약간은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싶다가도 결국 나오는 얘기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좋을 것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이제 쓴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간밤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나도 조금 당황하기는 했는데 다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협상은 4월, 5월 아마 6월까지는 바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뭐 오래 걸리는 것 같죠. 6월까지면 3개월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분위기를 수습해가고 완화해 간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락을 뒤로 하고 언젠가는 또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좀 걱정하는 건 일기 때 봤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과는 어느 정도 수습이 된다고 해도 미중이 이렇게 세게 네. 붙으면 네. 일기 때도 그게 시장을 전체를 흔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도 좀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수치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의 어떤 수입되는 그 품목들 국가별로 보면은 사실 중국이 한 15%를 차지해요. 근데 문제는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베트남을 우회해서 들어간 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25%가 된다는 거죠. 예. 원산지 규정으로 따진다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사실 수입품 품목 중에 비중이 크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미국 제품에 대한 수입이 한 10에서 15%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무역량의 한 20% 정도는 사실 미중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과연 다른 쪽으로 대체가 될 수 있을까? 예. 사실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미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부터 중국은 디커플링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헤어질 결심을 벌써 한 걸로 좀 저는 보여지고요. 예. 최근에 보시면은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결국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놓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전에 이제 나프타가 이제 트럼프 일기 때 USMCA죠, US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로 사실 바꿔놓으면서 예. 자기의 치적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그거. 뭐 사실 뭐 큰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걸 사실 깬다는 게 더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자기가 붙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동맹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우군으로 남겨놔야 그렇죠. 우군 되죠. 남겨야 된다는 예.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멕시코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계속 관세 유예를 주고 결국 거기다가 은근슬쩍 캐나다 껴갖고 지금 관세 유예를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좀 반대로 지금 중국하고 EU는 결국 다시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동맹 쪽으로 지금 또 바뀌지 않는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미 이제 나토에서부터 이제 자발적인 그 자체적인 이제 디펜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이미 프랑스가 선언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독일도 지금 자체 무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된다라면 결국은 중국과 이제 EU의 어떤 양국 간에 이제 다시 한번 동맹이 좀 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 모습 보시면은 독일에 중국 기업들이 가서 연구소라든지 기술 협력 센터를 세우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도 중국에다가 합작 공장을 다시 또 세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네요. 네, 강해지고 있죠. 이런 부분 본다 보면은 결국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중국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중국에 말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34% 관세 부과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히토리 같은 거 다 광물 막고 있고 그다음에 예. 미국에 대한 국방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무역 제한을 다 걸어버렸고요. 예. 하면서 중국도 지금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50% 관세 부과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 50% 추가 관세인 거잖아요. 예, 추가 관세죠. 지금 이미 50%가 넘어가는 54%죠. 예. 네. 그럼 이제 100%죠, 이제. 그게 가능해요? 뭐 가능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최혜국 대우를 네.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잖아요. 없애겠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중국의 보복 관세를 취하지 않으면 50% 추가한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네. 중국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취하지 않을 것 취하지 같거든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현실화 되는 거네요? 현실화 될지 그건 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언급을 한 거지 네.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요. 보통 말하면 다 지키던데 트럼프. 모릅니다. 아직. 그렇군요. 네. 뭐 기회를 주겠다, 또 유예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근데 문제는 자꾸 이제 중국한테 준다는 것은 문제는 이제 내부적으로 나오는 게 자꾸 관세를 쌓을수록 예. 미국의 기술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경쟁력이. 지금 그게 문제죠. 자승자박이 되는 그렇죠. 거죠. 자선자박이 되는 거죠. 아니 자기 물건들을 해외 좋은 물건들을 못 팔면은 그러면 엔비디아가 뭐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에서만 장사를 하게 되면은. 근데 그러면 간밤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섹터가 저가 매수가 들어온 배경을 설명하려면 뭘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냥 저가 매수구나. 네, 저가 매수고 특히 이제 ETF가 사실은 이번에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또 사고 계시다고. 네. ETF 같은 경우 사실 다른 것보다 이제 2배, 3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좀 많이 사셨고 왜냐하면 지수폭이 하락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락 전까지는 계속 회복하는데 시간이 뭐 걸릴 뿐이지 뭐
웬만큼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레버리지 관련된 ETF를 많이 넣고 그다음에 나스닥 QQQ 같은 경우에는 사게 되면은 일단 메타라든지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먼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봐도 저희 고객분들 많이 사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그래서 네. 왜냐하면 뭐 레버리지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미국 종목을 샀을 경우에 잘못하면은 반대 매매가 나올 위험성도 커요 지금요. 그것도 워낙 많이 걱정이 빠졌어요.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레버리지 같은 지수를 쓰자. 그다음에 미국 상장된 이제 종목들 사려면 달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달러 예. 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네요. 근데 국내 상장된 미국 주식 ETF라든지 인덱스 ETF를 사면은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다 해지를 해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당분간 국내에서는 아마 지수 위주로 ETF가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의 스토리가 나오는 걸 보면은 사실 엔비디아가 이 정도로 오르기 힘들거든요.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근데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스토리, 관세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와 밸류에이션의 싸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좀 더 격화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장 뭐 8일, 9일, 10일 안에 뭐 50% 추가 관세가 나오느냐 마느냐 결정이 될 테니까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사냐라는 관점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계속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4월에는 노이즈를 계속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약간은 조금 오늘 한숨 돌릴까요? 네, 저는 뭐 한숨 돌릴 것 같고요. 국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호재가 있어요. 저는 호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묻혀 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약간 좀 국내 전략을 좀 바꿨는데 예. 어떻게 지금 바꾸고 있냐면은 일단 뭐 트럼프 관세가 좀 어느 정도 진정되면은 네. 시장이 또 이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마련돼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경쟁력이 강한 업종을 지금 저가 매수를 계속 하셔야 된다. 경쟁력이 네. 강한 업종.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관세 회피를 할 수 있는 수혜주다. 관세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라든지 AI 어플리케이션, 자율주행, 조선 방산 쪽은 분명히 우리가 관세로부터 좀 회피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매수하셔도 괜찮다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는 계속 가셔야 된다. 여기다가 화장품 엔터에다가 저는 게임주까지 추가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주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기 탄핵이 탄핵 있었죠. 정국이 끝나면 네.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국내도 이제 어떤 정당들의 정책에 따라서 수혜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 민주당이 이제 먼저 지금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특히 이제 추가 예산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신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 2차 전지를 포함해서 2차 전지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해서도 아마 내수 확대에 따른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업종들을 좀 보시면서 아마 이제 국내를 저가 매수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이 새로운 게 추가가 됐네요. 저가에 머물렀던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같은 종목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내에서는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잘 버티는 듯 했던 가상화폐 시장도 트럼프의 관세를 맞아서 이제는 조금씩 변동성을 또 확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자꾸 하방으로 방향을 잡다 보면 언제 갑자기 또 쏟아질지 모르는
항상 그런 변동성을 갖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괜히 더 불안감이 더해지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 가격 붙어 있는 전 세계 가격 붙어 있는 건 다 빠집니다. 뭐 금 네, 정도 네. 빼고는 다 빠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그래도 주말까지는 좀 잘 버티는 듯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8만 달러 결국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 2일 상호 관세 정책을 보이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 박스권으로 지지하고 있던 8만 2천 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4월 6일 날은 7만 7,500달러 하락하고 그 이후에 7만 5천까지 하락하는 급락 상황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부과는 몇 주 안에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좀 기간을 얘기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게 9일 예정된 상호 관세, 국가별 상호 관세는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보수적인 관망에서 적극적인 매도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8만이 깨지고 7만 5천까지 급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고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다소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9일 이후에 한 차례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포 탐욕 지수를 보여주는 얼터너티브 지수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극도의 공포 상태로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트코인 시장도 극도의 공포가 됐군요. 주식 시장도 피어 앤 그리드 많이 보실 텐데 그게 한 자릿수로 떨어진 지 꽤 됐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악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렀던 게 조금 궁색해지기는 했네요. 네,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 나오는 단골 주제가 디지털 금에 대한 얘기인데 예. JP 모건의 니콜라우스 파니거치 오글루라는 매니징 디렉터가 금은 이제 통화 가치 희석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현재 재조명 받고 있지만 예.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처럼 반응한다라는 이제 설명이 있었던 내용하고 블룸버그 수석 애널리스트인 마이크 맥글론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니라 레버리지 베타 상품이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섞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조명받는데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자체는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를 여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단계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단계다라는 건 지금은 약간 좀 힘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곧 디지털 금으로서 역할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믿고 계신다는 거죠. 네, 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내러티브에 대한 얘기가 예.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맞아요. 견해가 있다 보니까 그거 디지털 그러니까 금과 비교했을 때 변동성이 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를 깔고 있는 얘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얘기 논란이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디지털 금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계속 약간 뭐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고 지지하는 눈초리도 있고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게 그 자체로 어떤 살아있는 이슈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는 비트코인 뭐 그게 뭐 가능성이 있어? 뭐 투자처도 아니잖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앞다퉈서 지금 투자하려고 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저도 그 생각을 조금 안 한 게 아닌 게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폭락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이 정도면은 뭐 한 6만 달러 가겠다 싶었는데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나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이슈와 관련해서 디지털 가격 변화를 조금 긴 구간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전통 금융기관의 투자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공급되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커플링되는 현상을 좀 더 강화해서 보여줬죠.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비트코인이 국가 전략 자산, 비축 자산으로 고려되면서 다시 단기 상승 호재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는 위치로
가게 만드는 그 이제 단계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2021년 중반 이후부터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초 가격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3년 초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였습니다. 2003년. 네네. 20년 2년 전에? 전이죠. 아니 2년 전이죠. 2023년. 2023년. 아, 네네. 예. 2년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4배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내러티브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폭락하는 동안 뭐 다른 종목들 저가 매수하는 것도 고려를 해봤지만 코인 시장이 많이 빠져 있으면 좀 들어가 볼까? 더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이제 리플이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고 가끔 이렇게 그 폭락하는 중간에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저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몇 가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쪽 지지선에 좀 일부 이제 시장 반응을 위해서 이제 걸어놨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래 체결이 되는 걸 보고 예. 좀 시장을 봤었는데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뭐 급락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82,000, 8만 선 등등의 이제 지지선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상승은 82,000 지지선을 위한 짧은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겠고 비트코인 외 알트코인들의 상승 부분들은 대부분 비트코인과 연동하는 형태로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연동형 반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이 일주일 사이에 1억 6,500만 달러가 빠져나갔거든요. 이게 그 전주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지 다시 일주일 만에 순유출로 전환된 부분이라서 그래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자금의 변화들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은 뭐 뉴스와 개별적인 모멘텀 내러티브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이 굉장히 저는 또 크게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빠져나가다가 다시 조금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만 그게 또다시 이렇게 크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지금은 또 이제 하방을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9일 이제 발표된 국가별 관세 예. 부과 부분들은 트럼프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대로 지금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에 협상을 위해서 연락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니까.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변화들을 조금 주목하고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유동성 얘기를 하면 그 연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연준이 지금 계속 고자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파월 좀 뭐 금리 인하해야 돼 지금이 적기야 뭐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전혀 뭐 들은 척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실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가상화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뭔가 크게 올라가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은 이제 미국 내 이제 자금 흐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자금 흐름들을 이제 한번 정비하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수출 수입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현금 유동성 공급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변수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 지금 투자에 대한 어려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도 그런 변수들을 다 고려했을 때 쉽게 금리 인하를 못하는 입장에서 그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착 상태에 좀 빠져 있고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그게 언제일지도 알 수 없고 이러다 보니 계속 이제 하방을 계속 조금씩 넓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국내로 한번 얘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뒷받침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국내에서는 뭔가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줄 만한 그런 거리들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좀 더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정치 상황들이 조금 불안정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입법이라든지 시행들이 좀 늦어졌는데 크게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같은 관련 법 제정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현행 법 제도 아래에서 허용 가능한 개별 서비스부터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자.
그리고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로 활용해서 신규 서비스를 좀 허용하는 방안들을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해서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별도 커스터디 보관, 그리고 내부자 거래 금지 및 처벌 조항들에 대한 대폭 강화, 대표와 주요 임원들에 대한 금융 정보 모니터링과 감사 강화, 그리고 뭐 제가 한두 번 얘기했지만 거래소와 주거래은행 자격 조건을 1대1로 매칭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확대해서 투자자들이 자신이 주거래은행에 가상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허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참여하기 어려운 실명 계좌 개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완하거나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원화 결제 이외에 달러 결제를 지원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증권거래소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얘기 중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승인에 대한 검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파생 상품에 대한 금융 서비스들은 검토할 사항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단계별 허용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미국 상황은 상품 선물 거래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미 상품으로 정의한 이후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합법적인 선물 옵션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고요. 홍콩은 작년 4월 달에 아시아 국가는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상황들을 조금 모니터링해서 허용된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참 좀 많이 좋아져야 되는 게 참 많네요. 예, 리스팅을 엄청 많이 해주셨을 정도로.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게 대한민국이, 그리고 여의도가 뭐 아시아에서는 금융 선진국이다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뭐 일본의 도쿄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해서 정말 과연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가? 그게 좀 여전히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홍콩은 확실히 좀 더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내부적으로 좀 호재를 하나 찾아보자면 주식시장에서도 내심 기대하는 게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좀 더 바뀌지 않을까. 어제도 보니까 국내 증시 안에서 STO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 약간 그 양당, 그러니까 초당적인 어떤 동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 토큰 증권만 조금 검토해 보면 토큰 증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빠르게 조금 검토가 됐었고 관련되는 기초 가이드라인들이 나와 있고, 토큰 증권이 이제 활성화될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랑 이제 거래소 부분에서 우리가 현금 유동화 시키기 어려웠던 자산들을 유동화시키는 부분들에 매우 효과적인 금융 상품으로 충분히 검토되고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은행 쪽에서도 그렇고 증권 쪽에서도 그렇고 산업계에서도 이런 투자 상품들 개발에 대한 준비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제 완전히 교착 상태에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일단 토큰 증권에 대한 기대가 단기적으로 큰 이제 빠르게 진행했으면 한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초당적인 동의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고, 특히나 뭐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결국 다 연결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지역 화폐 쪽은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국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CBDC에 대한 정책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하는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관 간 결제망에서 CBDC 사용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요. 일반 국민 최대 10만 명이 예금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방식이 아니라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디지털 화폐 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에 미국 내에서 CBDC 발행,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네. 이 내용으로는 개인 금융 거래를 통제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다만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 사업에서 이미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민간 서비스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하거나 또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부분들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규제를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네요. 이런 점들 때문에 약간 걸려 있는 부분들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왜 벌써 나왔죠? 1분기 영업이익이 6.6조, 전년 동기 대비 0.15%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사실 지난 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가이던스가 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숫자만 공개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간밤에 리버이스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공개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시장에 그 관심이 오롯이 관세에 좀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일단 숫자 자체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숫자인 것 같은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잠시 후에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이제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네요. 뭐 2년 만에 4배 갔으면 아직까지 여전히 과열로 봐야 되니까 좀 더 길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 가격으로 거의 이제 돌아왔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사이가 단기 상승의 호재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 여전히 긴 항목으로 보면 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법안들이나 정책들이 마치 2030들의 젊은 세대들만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상자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 연령층에서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체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사실은 차별화 포인트 중에 중요한 정책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가상화폐 정책이 굉장히 본인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이 대선 레이스가 좀 더 가속화되기 시작한다면 이 얘기가 아마 빠지지 않고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한 차례 뭐 어떤 유동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스토리를 기대하면서 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동성도 따라가는 그런 시장을 한번 머지않아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철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